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게 대장동 수익의 30%를 편하게 쓰라고 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정 실장에게 줄 돈을 만들기 위해 술집 종업원을 돈 세탁 창구로 쓰고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가 현 정부에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전한 데 대해 EU 대사가 말이 왜곡됐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양육 비용을 6개월 동안 자신이 부담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으면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100석 이하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대표 턱 밑에 다다랐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들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천화동인 1호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이 차명 보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의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것으로 알겠다고 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와 7개의 천화동인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수익은 모두 4,040억 원. 이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전체의 약 30%인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동안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을 실소유주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쯤 정 실장에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지분이 30%이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했고, 이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배당금 중 사업 비용을 뺀 428억 원을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내 이들에게 건네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자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직접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하면서 대장동 배당금의 3분의 1은 유동규, 3분의 2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고 말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정 실장에게 줄 돈을 만들기 위해서 술집 종업원을 돈 세탁 창구로 쓰기도 하고 정 실장 집에 갈 때는 CCTV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명절 떡값으로 3천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정 실장의 뇌물 수수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정 실장이 대장동 팀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실장이 지난 2019년 필요한 곳이 있으니 5천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주려고 성남시 정 실장의 아파트로 갔는데 승강기 CCTV를 피하려고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2020년 정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넬 땐
유 전 본부장 지시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가 돈 세탁을 하려고 아는 술집 종업원까지 동원해 현금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액수는 700여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작년 말 유동규 본부장이 체포되기 전 휴대전화를 오피스텔의 창밖으로 던진 이유에 대해서도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도 정 실장이 깊숙이 관여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갑자기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유 본부장에게 정 실장이 휴대전화부터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은 조성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은 압수수색 하루 전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김만배 씨의 최근 연락처를 받아낸 정황을 잡았습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과 지분 차명 보유, 과거 김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김 씨를 회유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곧 진행된다. 대장동 팀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냐, 정령학이 어디까지 아느냐 등 대화를 나눴고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압수수색 나온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오피스텔 초인종을 눌렀고 정 실장은 황급히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며 주저했지만 결국 시키는 대로 내던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교사 정황으로 보고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정진상 실장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관들과 4시간을 대치하다 정 실장의 방문을 열어줬고 검찰은 오후 늦게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국회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긴박했던 오늘 상황은 송민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검찰 수사관이 아침 8시 반부터 압수수색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정문 철지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정 실장은 사무실이 따로 없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당장 우리 앞마당에서 나가주십시오. 당직자와 4시간 동안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당사 내 비서실에선 정 실장 컴퓨터가 발견되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집과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했는데 정 실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민주당 측은 검찰이 야당 당사와 국회 침탈에 나섰다면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조랑용 이런 정치쇼다 이렇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탄탄하게 다져와 예상보다 빨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다 짐작하시겠지만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얼굴조차 드러난 적이 잘 없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정진상 실장은 1995년 성난 시민 모임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27년 인연입니다. 예.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시절 사무장으로 인연을 맺었고요. 이후 성남시장 재임 시절엔 정책실장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으며 핵심 실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 실장에게 모든 결재와 보고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말이 나오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군요. 김만배 씨가 갖고 있던 대장동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이 이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이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네, 검찰은 어제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소유한 대장동 사업 지분 49% 가운데 절반인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소유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 원 중 사업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7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결론 냈는데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도 지분 소유자로 새롭게 특정한 겁니다. 예. 검찰은 오늘 정진상 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 3명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큰 돈을 그동안 다 전달하기 힘들었을 테고 그 가운데 일부가 전달된 게 검찰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얼마나 전달됐고 또 어떻게 쓰였습니까? 네, 우선 검찰은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조성한 비자금은 43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3억 원 중 23억 원은 위례신도시 사업시공사였던 건설사가 분양 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한 분양 수수료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당시 건설사가 남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결국 과다 지급한 돈 일부가 비자금으로 둔갑해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부 비자금은 술집 등을 통해 동세탁 과정을 거친 뒤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문제없는 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정황들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했다는 건데 결국 이 측근들만 보고 이 돈을 준 건 아닐 테고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네,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수십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대표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정 실장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이 대표에게 보고되고 지시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더더욱 혐의가 짙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대표에게 돈이 얼마가 갔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 혐의 수사는 당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사고가 난 골목길에 붙어있는 해밀턴 호텔의 불법 정축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호텔 측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늘리면서 도로 폭이 줄었다는 거죠.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호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고 용산구청이 이를 방치해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시작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은 저녁 7시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건축법 위반 확인하셨나요? 특수부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호텔과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당초 폭 4m였지만 호텔 측이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면서 골목의 폭은 3.2m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붕이 없어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특수부는 호텔 측이 건축법상 도로폭이 최소 4m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위와 용산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안 한 배경을 조사합니다. 호텔 측은 참사 당시 인파가 몰렸던 세계 음식거리 골목에도 17.4제곱미터 규모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사고 지역 인파의 병목 현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늑장 출동, 늑장 보고 의혹에 휩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으로 희생자 신상 공개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제 한 당직자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전한 추모를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유족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논의조차 없다던 당의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당대표가 뒤집은 겁니다.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산 소방서를 찾은 이 대표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동안 소방대원들이 2번이나 긴급 출동하면서 머쓱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당초부터 품고 있었던 희생자 인권으로 정치적 장사를 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 민주당은 용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법률적 취지에 보면 정부는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협조 안 할 수가 없겠죠. 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해 24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실도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여러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 규명에 실효가 있는 조사가 될 것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금 경찰이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정조사를 같이 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대형 참사의 경우에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정조사법이 제정된 1988년 이후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이 세월호 침몰 당시 이 2번뿐인데요. 모두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사고 13일 뒤부터 31일 동안 했고 세월호 참사 땐 사고 47일 뒤부터 시작해서 90일이 걸렸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또 그 재난방지 관련 법을 정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해경과 청와대 녹취록을 공개해서 초동 대응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조사는 이 총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도의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서울시나 용산구 행정과는 좀 거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데서 그런 재난관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제 수사권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은 현 정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다 보면 여야 공방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만 하다가 결국 청문회는 열지도 못했고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어떤 원인과 분석을 하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수사처럼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만 봐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네, 오늘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마약범죄 단속을 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명시해뒀습니다. 야권에서도 의도를 의심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까지 넣은 건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 의혹으로 보인다면서 망신주기용으로 국민 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직후 전 정권의 IMF 경제위기 실정을 따지는 국정조사였는데요. 당시에는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태까지 여야가 합의해 이루어진 국정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만큼은 꼭 합의해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겠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하는 국정조사만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양이란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그동안은 국가 소유에 개여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즉 규정에 따라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양이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돌려보낸 경위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져 위법 논란 소지가 생겼다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료값 논란엔 자신이 6개월간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위탁의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행령 개정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지만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풍산개들을 양산에 데려가기로 합의한 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에 동식물과 같은 선물의 경우 기관의 장에게 이관에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을 기관으로 정하는 위탁협약도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과 맺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후 이관 대상을 기관과 개인으로 확장하고 예산 지원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간이 지체되자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을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핑계를 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다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는데 그 후 폭풍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김 수석은 울먹이며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은혜 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대통령실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 수석에 대한 국회 고발과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야당 의원이 메모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따져 묻자 어저께 있었던 김은혜,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잘못에 대한 조치는 다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김 수석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준비를 이유로 운영위에 나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어디 해외 순방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불출석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야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김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사적 대화가 무엇인지는 함구했습니다. 김 수석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도 부정적입니다. 영남 출신 중진 의원은 김 수석이 제일 웃기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은 대통령 측근 참모가 대통령과 여당을 제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도 연일 발언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격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EU 대사와 나눈 대화를 언론에 소개했는데 EU 대사관 측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공식 항의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고 공개 항의가 없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의 어제 비공개 면담 결과를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이 브리핑에 페르난데스 대사와 EU 대사관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비교해 발언한 적도 없다며 발언이 왜곡 인용돼 유감이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변인은 과거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며 발언 왜곡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사절의 비공개 발언까지 뒤틀고 왜곡시키는 김 의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까지 거론하며 제1야당 대변인으로서 말의 무게를 깨닫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페르난데스 대사가 국내 정계 인사들과 꾸준히 만나왔는데 이번 일로 신뢰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금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하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초접전입니다. 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우세로 점쳐졌었는데 민주당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비판 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넘겨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건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Thank you to everyone who voted Republican for the very first time. 다만 당초 예견됐던 레드웨이브, 즉 공화당의 압승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 NBC는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6석을 차지할 걸로 예측했는데 경제 심판론 속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원 선거는 팽팽합니다. CNN은 지금까지 전체 상원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씩 차지한 걸로 집계했습니다. 최대 경합주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는 공화당이던 의석을 접전 끝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만약 50석씩 동률이 되면 부통령을 캐스팅 보트로 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I never expected that we were going to turn these red counties blue, but we did what we needed to do.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당선되면서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의원도 나왔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스트리클런드 하원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국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로서는 기대에 못 미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 기세를 몰아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지원 유세를 마치고 백악관에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낍니다. 투표 당일엔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What's your new reality going to be like in Washington? More difficult.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the country. 이르면 다음 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에선 또 다른 공화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디센티스 주지사의 당선이 확정됐는데 This is something that will be closely watched spinning off of these midterm elections and toward the 2024 Republican presidential primary.
트럼프는 벌써부터 경쟁자에 대선에 출마하면 다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트럼프까지 재등장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진 바이든은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진행 도중 북한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무력 시위인 셈이죠. 이렇게 계속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을 넘겨서 미사일을 쏜 것 기억하실 겁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값싼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1분 북한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30km로 290km를 비행했고 최고 속도는 마하 6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미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둔 도발로 분석됩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휴지기를 갖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기간에도 도발을 계속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쐈던 미사일 동체 일부를 수심 1km 심해에서 찾아 오늘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수거한 이 북한 미사일에는 제조 연도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부품마다 날개 배출구를 뜻하는 러시아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1960년대 제작된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SA-5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러시아도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전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북한이 저렴한 구형 미사일까지 도발에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운영사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구자영 기자가 법원 판단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입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 경기도가 갑자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바꾸겠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운영사 측은 즉각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경기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내리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경기도의 두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통행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이용자의 편익에 대비해 교통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국전력의 만성 적자는 익히 아실 겁니다. 이 한전이 경영을 위해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대량으로 빌리면서 자금 시장이 점점 말라붙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위기가 전방위로 번질까 정부가 개입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전기료 인상이 아니면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3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한국전력. 지난 9에서 10월 두 달 새 5조 원에 이어 이달만 4,200억 원의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올해 발행액은 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작년 총 발행액의 2배 이상입니다. 연간 예상 적자만 40조 원일 정도로 경영 절벽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전채가 높은 신용도와 고금리로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점. 일반 회사채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들은 고금리까지 감수하며 은행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지난달 기업 대출은 13조 원 넘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전채 발행 시기를 분산하고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곤 있지만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뭐 공사채를 포함해서 은행채, 그다음에 정말 지방채까지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하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있고. 이대로 가면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적자 생성 구조가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이어지는 돈맥 경화에 연이은 악재까지 불거지면서 채권 시장은 정부 개입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렀던 데이터 센터가 7년 뒤에는 수도권에 90% 이상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서버 다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기업이 반길 리 없겠죠. 유혜림 기자가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사태가 빚어졌던 카카오.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 두 곳도 모두 수도권입니다.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국 147개 데이터 센터 중 59%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9년에는 193곳으로 늘어나는데 이 중 94%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량의 서버가 한꺼번에 먹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수도권은 전력 공급망이 포화 상태라서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들어서면 전력 공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경우 전력 설비 부담금을 낮추는 등 혜택을 줘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장거리 백업 센터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임명됐는데 대의원의 40%가 총재 해임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는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체 대의원의 40%에 이르는 151명이 송영무 총재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총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는 연맹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의원들은 송 총재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침묵하면서 연맹의 설립 근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규탄 대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또 송 총재가 개헌 문건을 왜곡 해석해 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연맹 정관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통과됩니다. 한 연맹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해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송 총재는 김정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과거의 주체 사상에, 그다음에 김정은은 지금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해병대를 동원해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영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망으로 해서 헬기 헤드를 만들면 됩니다.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예비주자 인터뷰, 오늘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당권 도전에 나선 속마음을 저희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권 도전 의사 여러 번 밝히셨는데 공식 선언을 하신 겁니까? 저는 확실하게 당권 도전합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승산 같은 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오히려 그러면 저는 챙길 사람이 적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내 선거 때 많이 나온 분들은 그만큼 신세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천을 정말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당이 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 급변하고 있는 전 세계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줘야죠. 또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 저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에서 승리한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려 내지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수도권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300석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승리를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의 의석을 100석 이하로 만든다.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당대표라는 위치가 대통령과의 소통도 중요한데요.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누구보다도 절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수위원장 시절에 윤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죠. 당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잘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뭐였나요? 네, 그냥 웃으면서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혹시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락을 좀 주고받으셨을까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전투력을 보일 수 있고 당원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국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한마디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당권 주자들 중에 경쟁자가 있다고 보시나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휘를 해서 성공해 보신 분이 안 계세요. 지휘를 해서 실패하신 분은 계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새롭게 정당을 창당을 하고 교섭단체 이상의 그런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률은 3%대에 그쳐서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하루 평균 20건이던 코로나 검사 건수가 최근 50-60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갑자기 한 3배 이렇게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유행이 확 되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472명으로 수요일 기준 8주 만에 최대입니다. 확진자 수는 4주째 증가 추세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지난달 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유행이 맞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당국은 12월 이후 하루 평균 13만 명 수준에서 확진자가 정점을 이룰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대처할 계획이지만 새 변이에 맞설 개량 백신 접종률이 3.3% 수준에 불과해 추가 접종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SSG에게 돌아갔죠.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우승까지 도달하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그 비결을 성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대타 김강민은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드라마 같은 끝내기 역전 홈런으로 팽팽했던 시리즈의 균형추가 기울었습니다. 40살, 그는 최고령 한국 시리즈 MVP가 됐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기 전까지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 장면 하나 만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역대 홈런 2위인 35의 최정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타율과 안타, 홈런, 타점 모두 1위입니다. 우승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40살 추신수는 3할 2푼의 한국 시리즈 타율로 승부처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34세 에이스 김광현은 6차전 마무리를 자처해 최고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노장들이 투혼을 발휘했던 SSG. 투자도 돋보였습니다.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단연 계약 등 올해 선수단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이 무려 227억 원. 상위 28명의 평균 연봉은 4억 9천만 원으로 한국 시리즈 상대 키움의 3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우리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열정 그 모든 게 오늘의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창단 2년 만에 전대미문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SSG.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조 구축을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글귀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CNN과 인터뷰하면서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팻말을 보여줍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재임 내내 국정 좌우명으로 삼았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팻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겁니다. 백악관의 나무를 목각 장인이 손으로 깎아 트루먼의 패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집무실 책상에 트루먼의 패를 놓고 싶다고 했죠. 트루먼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라고 무한 책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공개된 경찰을 질타하는 발언을 들어보면 결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이게 봅니다. 매번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행안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 골목길에서 156명 압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는 사무를 관장합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행안부 소속이고 용산구청도 행안부가 사무를 감독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경악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도리어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고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12 신고가 쏟아졌던 사실이 드러나자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사퇴론을 스스로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의 현대사회, 비서실장의 후진적 발언과 맥이 통하는 입장 표명입니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희생양부터 찾는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를 비롯한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 도덕적 책무는 야당의 공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장관은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트루맨의 팻말은 치우시는 게 맞을 겁니다. 11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였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의 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도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와 대구는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약간의 포근함마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